자, 이제 저희가 세 번째 수업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와 처음 만나게 되면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대한 개요, 그리고 교재에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초기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하게 되는 경우에 슈퍼비전은 어떻게 지도 감독자와의 어떤 행위들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 그리고 지도 감독자들이 실습 과정에 대한 지도 과정에서의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습생들이 실습 지도자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 거냐를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습 지도자가 어떤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내가 실습생이 어떤 부분들을 꼭 이번에 실습을 통해서 내가 알고 훈련되고 공부해서 나가야 될지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에 1교시와 2교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교재로 보시면 21페이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위한 학교에서의 준비 과정을 보기 전에 한 번 더 훑어보면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의미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첫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했던 전문적인 이론이나 그 지식들을 어쨌든 현장에서 사회복지 철학과 윤리에 입각해서 현장에서 적용하는 실무를 배우는 과정이 바로 현장 실습이다. 그리고 이 실습 과정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 하나의 필수 교과목의 하나로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까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보통의 사회학과 관련된 사회사업과 관련된 그 학부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으로 다 해서 나중에 이제 이론 과목들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시게 되면 실습을 통해서 자격을 부여를 받으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전공, 사회사업과 관련된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전공을 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예를 들어 대학원 과정에서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2급이 되었든 1급이 되었든 자격증을 발급을 받으시려고 하면 현장 실습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고시의 뭐 합격 여부를 떠나서 2급을 받을 때도 대학원 과정에서 다른 전공자들이 사회복지학을 전공으로 삼아서 석사 과정을 마치는 과정에도 1급이 되었든 2급이 되었든 이 현장 실습은 필수 과목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는 이제 현장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그 사회학 중의 일부 분야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 실습 시간들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보셨던 것처럼 사회복지사업법이 2020년에 재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되면서 이전에는 14과목 이수하고 실습을 120시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다라고 그러면 이 14과목이 17과목으로 17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이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관련 교과목으로 이수하셔야 되는 거고요. 현장 실습은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40시간이 뭐 작은 것 같아도 실제로 한 일주일 정도 하루 기준으로 8시간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일주일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뭐 3주 정도 뭐 이렇게 하셨다라 그러면 지금은 최소한 현장 실습을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하신다라고 해도 굉장히 긴 시간을 현장 실습 이수를 위해서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현장 실습 세미나 30시간들을 신규로 추가하는 어떤 이런 법적 제도적 규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위해서 학교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은 바로 이러한 과목들을 필수 과목을 다 이제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이수를 다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장 실습을 또 학기 졸업 전에 160시간들을 여러분들은 이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배우셨던 과목들, 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뭐 사회복지 실천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론, 그 다음에 뭐 실천기술론, 뭐 행정론, 법제론, 뭐 이런 다양한 과목들을 공부를 하셨는데요. 이 과목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기 위한 관련 교과목 17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양 과목들로 뭐 채풀이라든가, 뭐 리더십이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도 하셨는데 거의 이제 학점 이수 내용들에 여러분들에게 관련 교과목으로 거의 다 차 있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제 실습 세미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하시게 되고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특정 교과목들을 이수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이수를 하고 또 졸업 전에 다 이수를 하시게 될 거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격증 발급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실습 기관을 잘 선택하시고 또 그 기관과 또 이제 계약도 맺으시고 또 그 좋은 건강하신 슈퍼 지도 감독자 선생님이 계시면 열심히 가서 현장 실습도 하시고 지도 감독자의 지도도 받으시고 그러시면서 이 과정들을 무난하게 마치시도록 준비하시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하실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일부 기관에서는 실습 분야의 특성에 따라서 특정 교과목에 이수했는지 여부도 아마 확인을 하시게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실습 현장에 오셔서도 아마 추가적인 어떤 교육들도 받게 되시게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이제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론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추가적인 어떤 교과목에 대한 공부를 이수를 좀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실습생이 선택을 했을 때 그런 교과목에 대한 어떤 공부를 이론들을 습득을 했는지를 아마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뭐 노인복지기관에서는 뭐 노인복지 관련돼 있는 어떤 교과목들을 선학습으로 선수 과목으로 이수를 했는지를 아마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다라 그러면 뭐 실습하기 전에 노인복지론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들의 어떤 환경 변화라든가 아니면 노인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과목들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좀 필요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저희 학교에서 하는 것들은 거의 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에 가시든 필수 교과목으로 선정된 부분은 다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선택한 실습지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신다거나 한번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미리 한 번 더 점검해보고 가신다거나 복습해보고 가신다거나 아니면 현장에 가셔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 지도 감독 선생님에게 혹시 좀 관련된 지식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기관의 어떤 자료라든가 아니면 추천해 주실 만한 자료가 있다라 그러면 이렇게 부탁을 해서 받아서 미리 좀 사전 관련 지식들을 이렇게 습득을 하고 가시는 것도 실습생이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실습을 하게 되고 현장 실습지를 선정을 해서 실습하게 되면 결정을 하시게 되면 미리 좀 실습기관을 한번 사전에 방문해서 실습 지도 선생님, 좀 슈퍼바이저 선생님과 또 상의를 드려서 여러 가지 좀 도움을 받아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한 학생이나 뭐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분들도 이러한 과정들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미리 준비하시고 사전 관련된 지식들을 좀 알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실습 지도 선생님에게 굉장히 훌륭한 학생으로서의 훌륭한 자세와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아마 벌써 실습을 오시는 과정에서부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준비된 학생이구나 그리고 그 열의가 대단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실습과 관련되어 있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보통 이제 오리엔테이션 실습 지도 교수가 학생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을 하시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현장 실습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근데 작년까지도요, 코로나 상황이어서 실습생 오리엔테이션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 수업을 참관하시고, 그다음에 그 출석한 상황들이랑 다 파악을 해서 그것도 그 실습 과정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교육 과정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현장 실습지를 선정하기 전에 하는 오리엔테이션, 또 현장 실습지를 다 선정한 후에 실제 현장에 가서 어떠한 그 경험들을 하시게 될 건지에 대한 사전 지식들이라든가 관련 지식 또는 기술들을 복습하고 알려드리는 어떤 이런 오리엔테이션으로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산업체 선생님들은 주간학부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그 산업체 분들이나 직장반 선생님들께서는 기존에 하시던 그 시간들 때문에 젊은 그 학생들처럼 이렇게 주간에 가셔서 전일제로 하기가 좀 어려우신 경우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되게 방학 중에 실습을 하시게 되거나 주간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실습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말에 이용을 해서 방학 기간 동안에 주말을 이용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평일에도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좀 선정을 하셔서 학교와 상의를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좀 많은 시간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 실습 오리엔테이션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이제 현장 실습지를 선정하기 전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실습 목적, 그리고 현장 실습하고 있는 교과목들을 좀 되돌아보고 복습해보는 과정들이 바로 현장 실습 선정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어떤 오리엔테이션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과정들을 좀 설명해 주는 게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가 학생이 적절한 실습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실습지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그떤 지침, 그리고 신청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주는 것이 학교에서 미리 좀 준비해야 될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에서의 준비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생분들이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에 따라서 적절한 실습지를 또는 실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습기관에 대해서 좀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정보 수집은 이런 그 수집하는 있는 공간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면 좋겠죠. 뭐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 실습 오리엔테이션이나 기관 등록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사회복지사 협회가 있고요. 그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현장 실습 기관 인증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장 실습지를 고르는 데 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미리미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 사회복지 협의회나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현장 실습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또는 그동안 뭐 교회, 직장 생활에서 직장과 연관되어서 뭐 자원봉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사회복지 기관들이 있다라 그러면 미리 가서 찾아뵈셔서 기관과 협의를 하셔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가능한지 또 그런 부분들이 찾아가고 있는 기관이 그 사회복지 아니 보건복지부로부터 등록되어 있는 기관인지 또는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어서 현장 실습생에게 실습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들인지를 좀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이런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학교에서 선생님, 실습생, 예비 실습생 여러분들에게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알려드려야 될 어떤 그런 두 번째 항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 현장 실습 관련 오리엔테이션에서 기관에 제출할 실습 신청서,
또 그 다음에 실습생이 또 기관에 제출할 때 실습생에 대한 프로파일을 작성을 하죠. 보통 이력서나 뭐 자기소개서 같은 걸 간단하게 파일로 프로파일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지도 선정하고 실습지에 제출할 서류도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전공에 맞도록 또는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가서 실습을 하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내해드리고 교육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바로 현장 실습지를 선정하기 전에 하는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실습생 여러분들이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또 지역에 가까운 또는 제가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어떤 사회복지기관과 선정을 하고 또 그 기관에 실습 지도를 하신 분이 계시고 그 실습 지도를 하신 것들 지도자분들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회복지 사업법 안에 사업법의 시행령 안에 자격증 현장 실습과 관련해서 실습을 지도하실 수 있는 선생님의 자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급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현장에서의 사회복지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되신 분, 공식적으로 5년 이상인 겁니다. 그냥 혼자 자기가 정해서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딴 지 5년 됐어가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실제 사회복지 기관에서 근무를 하셔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 5년 이상이신 분 또는 사회복지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현장 실무 경력,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분이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계셔야 실습 지도를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런 분이 계신 어떤 사회복지 기관들을 실습생들이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찾아가셔서 제가 실습이 가능한지 그리고 언제부터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습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실습 지도자 한 분이 5명 이상을 지도를 못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실습 지도자 선생님께서도 자기가 실습 지도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오시는 일정들을 맞추어서 5명이 넘지 않도록 법적인 규정에 맞도록 아마 스케줄들을 같이 조정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현장 실습지가 최종 선정이 되신다라고 그러면 그때도 조금은 좀 오리엔테이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생의 실습 기관에 대한 사전 방문에서 그것들을 확인할 필요도 있고요. 또 실습생의 자세와 태도, 또 실습에서의 영역, 그리고 시설 종류별 실습하는 동안의 어떤 사전 준비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뭐 알고 있어야 될 공지사항 같은 부분들, 그리고 실습과 관련되어 있는 서류들, 뭐 아까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방법들을 교육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장 실습지를 선정하기 전에 기관에 제출할 신청서라든가 관련 실습생 프로파일들, 실습생과 관련된 서류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실습생이 기관에 제출할 이력서라든가 뭐 자기소개서라든가 뭐 실습계획서, 또 실습일지, 또 실습과 관련돼서 중간 또는 종결, 일단 평가서 등 뭐 다양한 서류들을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전 교육들이라든가 이런 서류들을 작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인 어떤 지도가 좀 미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 실습 현장에서 실습 지도자 선생님들이 본인의 업무를 하시면서 실습생들에 대한 슈퍼 지도 감독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전담해서 다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또 실제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그런 어떤 실습과 관련된 서류들을 작성하는 훈련이라든가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떻게 작성하고 또 슈퍼비전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실습 지도 교수 선생님과 함께 준비해보고 연습해보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바로 현장 실습지를 선정한 후에 가져야 될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실습기관에 사전 방문하거나 기관의 현장 실습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때에 위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뭐 서류 준비 서류라든가 뭐 실습 계약서라든가 실습 평가서라든가 뭐 실습 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습 지도자에게 미리 좀 제출함으로써 실습생이 준비된 자세를 좀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기관에서 이제 다양한 학교에서 실습생이 오시게 되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준비돼서 오신 실습생일 경우에는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거의 이렇게 학교에서 맞춰서 다 준비를 해 오시기도 하고 예,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훈련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실습 과정에 좀 이렇게 원만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고 또 아니면 학교에선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제 실습하시는 학생분들이 좀 이렇게 놓치시거나 아니면 또 시간이 좀 바쁘셔서 업무하시느라고 직장에서 바쁘신 관계로 좀 실수하셔서 아니면 누락돼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습 지도자 선생님과 만나서 미리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습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났다라는 것들을 실습 지도자에게도 좀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처음 만나서 라포 형성하는 것처럼 여러 실습생 여러분들이 기관에 처음 가셔서 낯선 기관에 가셔서 처음으로 지도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습 지도자 선생님과 첫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습 지도를 할 때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만남이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오고 그 열의를 보여주는 학생들은 거의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또 종결 과정까지도 굉장히 성실하게 업무를 진행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하죠. 또 다른 학생들은 다 이렇게 뭐 서류라든가 뭐 실습 일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 오셨는데 또 안 해 오신 분들이 계시면 또 그분들 때문에 또 시간들을 따로 내서 이 일정들이 또 실습생들 간의 일정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좀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그 산업체반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라 그러면 미리 조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부에 이렇게 미리 요청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 우리 수업을 들으시는 한마음센터 선생님들에게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직장도 다니시고 또 사회생활 하시면서 학교에 오시기 때문에 주간에 이제 하시는 것 평일에 하시는 것보다는 아마 주말에 또는 방학 때 이렇게 이런 그 휴가철을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실습을 좀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실제로는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실습 지도 교수랑 이렇게 만나서 현실적으로 만나서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좀 이렇게 좀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시간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사항들을 좀 잘 이렇게 좀 새겨주시고 좀 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습 지도 교수가 보통 현장 실습을 수행하기 전에 뭐 실습 일지를 작성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 지도를 드리게 될 건데 앞으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뒤에 쭉 가면서 그러한 양식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작성 요령이라든가 아까도 잠깐 2교시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하는 요령 개조식으로 어떻게 쓰고 글자 크기는 어떻게 하고 펜은 어떤 색으로 쓰고 연도문 또 숫자는 금전적인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조금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귀담아 들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련된 서류라든가 또 기관에서 교육 실습 중에 작성해야 될 실습 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해주시면 관심 가지고 좀 참여해 주셨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습 단계별로 수행하게 되는 다양한 어떤 그 주요 과제에 대해서 또 과제물이라든가 또 과제물의 제출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시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좀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논의되고 또 저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러한 그 실습생의 자세 그리고 실습생의 태도, 실습에 임하는 어떤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 찾아가실 때도 정중하게
단정한 모습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실습의 과정에서도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훌륭한 어떤 실습의 경험과 평가도 훌륭한 점수를,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습 지도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러시고요. 실습 기관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벌써 그 실습생과 같은 기관을 분명히 거쳐오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제 낯설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고 있는지를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실습생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 모를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 적극적으로 이건 잘 이해가 안 돼서 조금 도움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준비되어 있는 자세, 준비되어 있는 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신다라 그러면 아마 실습생으로서는 아마 거의 뭐 최고의 어떤 보여줄 수 있는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습생의 자세와 태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 예를 들면 뭐 인사예절이라든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관에 계신 많은 분들 또는 동료들 같은 다른 실습생들과 인사하고 전화를 하실 때 전화 예절을 잘 지키시고 또 예의 바르고 공손한 자세 또 신뢰감을 주는 언어라든가 비언어적인 어떤 태도 또 자기소개 방법이라든가 뭐 복장 상태라든가 또 근무 태도 지각을 한다거나 뭐 결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전에 뭐 통보도 없이 어떤 일들을 뭐 하는 과정들이라든가 업무에 있어서의 보고 과정이라든가 이런 직장 생활이나 기관 내에서 다른 동료들과 지내는 어떤 생활에서의 기본적인 예절들을 좀 잘 지켜나가는 것들도 바로 이러한 실습생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여러 방법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좀 중요한 건 실습생의 과정 중에서는 늘 뭔가 준비되어 있는 자세들을 좀 보여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새로운 것들을 공부할 때 메모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지도자나 아니면 동료들이 어떤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메모해서 좀 기억하려고 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현장에서의 어떤 경험들을 좀 소중히 여기는 어떤 이런 자세들을 좀 보여주신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훌륭한 어떤 실습의 경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 전에 이제 좀 저희가 요즘 특히나 사회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기관에서 또는 실습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어떤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를 좀 짚어보면요. 성희롱에 대한 예방들 좀 받아야 되고 기관 내에서 아니면 실습기관에 자신도 성희롱을 받으면 안 되고요. 또 저도 클라이언트나 제가 만나는 다른 분들에게 성희롱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성희롱에 대한 어떤 인지 감수성들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 갑질 예방 교육이라든가. 그래서 직장 내에서는 뭐 조직의 어떤 위계에 의해서 뭐 그렇게 직급에 따라서 쉽게 이야기해 뭐 부장님한테 뭐 과장님한테 뭐 대리님한테 뭐 다양한 직급들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그 직급은 어떤 업무의 과정에서의 직급인 거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제가 부장님께 무시를 당한다거나 할 경우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실습기관에서 실습기간 동안에 뭐 성희롱을 당한다거나, 뭐 갑질을 당한다거나, 장애가 있는 장애에 대한 차별을 받는다 하면 이것들은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할 때는 즉시, 그 실습 지도 교수에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래도 좀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학교에도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발생했다 손쳐도 빨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차별이라든가 갑질에 대한 어떤 그 예방 교육들을 또 그러한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혹여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들도 좀 미리 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또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뭐 그 지도 감독자라든가 기관의 대표자에게 바로바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일련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도 기관 내에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질문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실습 지도자에게 물어서 그런 어떤 시스템의 기관 내에서의 업무 처리 과정들도 좀 미리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실습과 관련된 첫 번째 현장 실습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현장 실습은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에서 슈퍼비전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슈퍼비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습하실 때 실습 가시기 전에 학생으로서, 실습생으로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